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김무성과 김종인을 사랑하는 주호영 대표, 여당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7시 1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올 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론됐다는 것 참 뭐라 그럴까요? 바라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그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감 증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거 도를 넘었다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개헌 문건 등을 대해서 물어야 된다. 문재인을 불러가지고 그걸 물어봐야 된다. 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국방위 증인 채택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느냐. 또 같은 당의 신원식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입장을 듣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기사가 이어집니다만 저는 당연히 문재인을 국회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언대에 서고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 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가 돼야 하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만약 문재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면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감옥에 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 저지러놓은 죄를 본인이 뒤집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울산 선거에 개입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떠안겠다? 내가 다 가슴에 품고 가겠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털면 털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높아질 겁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증언대에 서야 하고, 그리고 법정에 기소돼야 하고, 그리고 재판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재인이 증언대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니까 불확실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어제 전 깜짝 놀랐어요. 요즘 계속 이준석 씨가 사람을 놀라게 해요. 유엔에 제소하겠다. 11.6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측에서 12.6을 상기해라. 박정희 대통령
피살까지 거론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제명이 확실시되자 이준석 측에서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에도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어제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을 제명하자 부마 사태, 11.6 사태가 발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1.6 사태까지 거론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때 이준석 씨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기 때문에 부마 사태가 났고 11.6 사태가 났다. 큰일 났네요, 이제. 이준석이 제명하면 어디서 이 부마 사태, 11.6 사태가 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준석이를 제명하면 부마 사태 같은 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어느 땅에서 부마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고 11.6 사태가 일어날까요? 윤석열 대통령 총 맞아 죽겠네. 11.6 사태처럼. 큰일 났네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총 맞아 죽겠잖아. 11.6 사태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꼭 하나 있어요. 아니, 싸울 때 보면 논리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싸우면 잘해. 막 휘둘러. 왜 그런 전투력을 문재인한테는 발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하는 실력을 문재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 보니까 무식하게 싸움 잘하대. 논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주워 드는 대로 막 써들어, 막 상대편을 공격해. 그럼 왜 문재인 땐 가만히 있었어? 왜 문재인 때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런 전투력을 왜 문재인 때 보여주지 못했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양두구유 개고기를 팔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6? 나 제명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암살당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할 말이에요? 왜 11.6을 거론해요? 김영삼을 제명했기 때문에 부마 사태로 11.6이 났다? 이준석 나를 제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암살당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 아니에요? 글쎄, 이준석이 제명했다고 누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 암살시킬까? 암살할까? 민경호 의원이 좀 제가 보니까 민경호 의원의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제 민경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걸 좀 설명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관악 미래통합당,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황교안 씨 당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 김대호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체육관 건설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 근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것이 세대 비하 발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후보에서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민경호 의원이. 그때 이준석이가 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제명 확정, 차명진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가 결정한 김 후보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김광림, 김영환, 신보라,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준석도 참석했어요. 이때 이들 6명의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 이준석, 저도 어제 유세를 끝내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에 기자들이 그래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뭐 당연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언사 같은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부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입니다. 또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뭐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경고가 있었는데도 연이어 그런 말 실수가 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준석이 제명되죠. 뭐 자기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준석이는 제명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보다는 이준석은 사람,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이준석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고요. 전 이준석 부모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리세요. 말리세요. 저는 이런 아들을 둔 사람은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윤리의식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상납 문제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어떻게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시킬 거예요? 이준석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호영 씨가 다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19일 국회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오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22일 만에 당 지도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한 의원 100여 명 중 61명의 표를 받아 재선 이호영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 그 다음엔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 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호영 씨는 친윤계라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이변이 있었다. 오선희 주호영 의원이 재선 이용호 의원을 이기긴 했지만 득표 차이는 불과 19표에 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핵심 기반인 대구 출신으로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한 중진이다. 반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으로 전북에서 당선된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주 원내대표의 압승을 예상했던 예측이 빗나가자
당내에선 의원들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대냐,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냐, 자유경선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지인들이 추대론을 펼치면서 의원들인 마판까지 윤심을 살피는 눈치작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 뜻 운운하면서 의원들을 줄세게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주호영 추대론에 반대한 의원들에게 표가 몰린 것은 친윤계의 이 같은 윤심 파리에 대한 의원들이 누적된 반감이 비추된 결과로 보인다. 종합하면 주호영 씨는 친윤계라는 겁니다. 친윤계가 주호영이를 밀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물러났던 주호영 씨가 다시 원내대표로 이제 복귀하게 됐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누구하고 친한가, 저 사람하고 누구하고 친한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호영 대표라는 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고 친했는가 사진 몇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요. 이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호영 의원이 누구인지, 주호영 대표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왜? 주호영 씨가 좋아하는, 주호영 본인이 좋아하는 두 사람, 김종인, 김무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당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호영이가 뭐라고 그랬냐 이랬어요. 당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호남하고 동행하겠다. 청년 정치 참여를 시키겠다. 빈부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나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주호영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주호영의 국민의힘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호영 씨에 대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엄청나게 내용 증명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의심이 되니 먼저 국민의힘, 당신이 지금 대표 아니냐, 원내대표 아니냐, 국민의힘이 선거참모, 정당 선거참모인을 미리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라. 그 교육에 우리가 참여해 줄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그 교육에 참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4차례인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호영은 또 광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남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에서 표가 얼마나 나왔어요? 표가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 묘비에 가서, 그쪽에 가서 묘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 동안 이쪽에서 표가 사라졌다는 생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적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이분도 무릎 꿇었어요. 가서 눈물 흘리고.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 다시 좀 돌아가서, 자,
지난번에 이 김무성 씨를 평통 상임부의장에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게 뭐 좀 보류되었습니다만, 누가 이 사람을 평통 상임부의장에 추천했을까요? 어떤 세력이? 이런 세력입니다. 즉,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좌지우지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논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제 논리에 오류가 있나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한다. 왜? 그러면 그 사람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평통 상임 부의장으로 후보로 추대됐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어떡하냐? 계속해서 끝까지 이분과 이분의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중용시키려고 할 것이고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논리가 틀렸어요? 따라서 주호영이 원내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리고 주호영이 원내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도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거론을 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용산 청와대실은 뭐 다 협의가 끝났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만난다.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일찌감치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걸 가지고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 기시다 총리가 코너에 몰렸어요. 자, 중앙일보가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석을 했는가 하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 정상회담은 원칙적으로 양측이 합의되어 있었다고 한다. 강제징용자 배상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민간협의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일본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최종 합의로 보고 서둘러 이걸 발표해버렸다. 한국 정부는 큰 틀만 보고 발표 시기라는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소통이나 국가안보실 내부 체계가 정교하지도 치밀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공동 발표라는 디테일에 집착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기시다로선 보수층과 여론의 반대가 상당한 한일 정상회담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과 불신이 큰 이유다. 일본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조급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찌감치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 이게 일본의 기시다를 코너로 몰아넣은 일이라는 겁니다. 정교하지 못해요. 박진 외교부 장관 일하는 거 보면 거칠어요.
존경하지 못합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은 비판받아야 해요. 글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용산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듯이 일찌감치 합의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지원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의 용산입니다. 자꾸 청와대라고 그러네요. 용산 대통령실의 미숙한 외교 탓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 1번 기사입니다. 정부 부처 규제 혁신을 업무평가 비중의 2배로 하겠다는 겁니다. 10%에서 20%로 업무평가 비중을 높이겠다. 규제 혁신을 잘하면 인사고가를 높게 받는 겁니다. 총리실이 정부 부처 업무평가 부분에서 규제 혁신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대로 20배 확대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규제 혁신 성과를 정부 평가에 폭넓게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인선을 마친 정부 업무평가위원들과 협의를 해 4달 안에 새로운 업무평가 기준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규제 혁신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안 될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규제 혁신 잘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에겐 대단히 기분이 예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만 안 됩니다. 왜? 지금은 규제 혁신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데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란하게 인사고가를 2배로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시스템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 이 시스템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규제 혁신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큰일 나니까. 시스템이 개혁되면 큰일 나니까 규제 혁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부예요. 사실 교육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교육부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안철수 씨가 교육부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교육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 규제 혁신 웃기지 마. 시스템을 개혁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서 시스템을 개혁해. 시스템 개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겟을 잘못 잡았다.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규제를 개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 시스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왜? 이거 시스템 개혁하면 공무원들 난리 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 개혁하겠어요? 아,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대로 규제 개혁, 그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한덕수 총리 그거 잘하는 분인데 이 사람 전통 관료 출신이에요. 전통 관료는 아주 그런 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전통 관료는 아주 능숙합니다. 살아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조직을 늘리고 바람이 불 때는 머리를 숙이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고개를 치고 일어나는 게 관리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규제 개혁 안 될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규제를 개혁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이 목표를 잘못 잡은,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잡은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앙일보에서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최병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라고 합니다. 무슨 요즘 언론사에 뭐 직함이 많아요. 뭐 대기자, 디렉터, 뭐 논설위원, 고문, 뭐 무슨 팀장, 어쨌든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 최병건 씨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문재인의 세계관, 윤석열의 세계관입니다. 자, 문재인의 세계관은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건 근본적으로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그리는,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세상이 현실의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로 미국 중심의 한반도 질서의 균형을 추구했지만 중국하고 잘 친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중국은 한국을 껴안지도 북한의 핵을 억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계속해서 모든 걸 갈라치게 했다. 그게 문재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세계관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 진영의 세계관이 득세하는데 왜? 문재인의 세계관과 형편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 하는지를 놓고는 명쾌하지가 않아. 윤석열 이 양반 명쾌한 양반이 아니야.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 이거 미래가 명쾌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그리는, 집권 여당이 그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떠올리려면 안개 속처럼 희미해.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무너졌던 보수의 세계관을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도 새롭게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결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거 잘 살아 보세로 구현됐던 보수의 세계관은 안보 위협 속 빈곤과 배고픔을 탈출하는 데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하지만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한계가 확인됐다. 탑다운 방식의 리더십은 민주주의 토양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여긴다. 국민을 상대로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으면 때론 피해 호소인 유의 상징적 조작과 전자파 첨예 같은 선전전동에 극히 취약하다. 전자파 첨예는 이거 그 사드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계속 읽어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부분은 어쨌든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집권하는 국민힘은 어떤 나라를 만들지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내부 정치 투쟁에만 열일을 하고 있다.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책이 느닷없이 나온다. 청와대를 벗어난 건 주로 궁 안에서 통치했던 조선시대 제왕들처럼 청와궁 담장 안에서 통치 세력의 담론에 갇혀 세상과 유리된 왕궁형 리더십과 절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민심은 묻지도 않고 영민관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지 반년이 흘렀다. 이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여론을 중시하 여기는 태도로 지난 정부의 적폐 세계관을 대체한 청사진을 차근차근 보여줄 때가 됐다. 대부분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의 근대화 잘 살아보셨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라는 것도 갖고 있었어요. 윤석열은 문재인은 잘못됐지만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도 갖고 있었어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정과 상식, 윤석열 주변에서 이런 일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건 추상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조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뭐 조언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 들을 리도 없지만 그러나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목표를 지금이라도 세워라. 6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목표가 없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를 세워라.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저는 제가 조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목표라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목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뉴스입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에 충고했어요. 조선일보 기사네요. OECD가 이렇게 했어요. 명문대, 대기업, 젊은이들이 명문대와 대기업에 올인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명문대 정규직에 올인하는 한국의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 골든 티켓 신드롬이라는 표현으로 꼭 꼬집었습니다. 명문대에 대한 집착이 교육제도를 왜곡시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이 청년 고용과 혼인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OECD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아주 지적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 젊은이들은 무조건 명문대에 가야 돼. 그리고 대기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찼지? 너 졸았지? 일어나. 잠 깰 때까지 일어나. 지금 너 명문대학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나와야 대기업에 취업해. 안 돼. 자면 안 돼. 일요일날 무슨 얘기야? 학원 가. 아빠가 너 얼마, 그 월급이 얼마 되는데 너한테 지금 그 학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반 이상 들어가. 아빠는 열심히 회사에서 돈 벌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무조건 대학 가, 명문대학 가. 그래야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답게 살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현실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육 마피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마피아. 자, 아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들려봅시다. 틀림없이 이제 아까 뭐 총리실에서 뭐 규제 개혁을 하면 인사고가를 20% 올려주겠다. 10%에서 20%로 해주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교육부가 규제 개혁한다고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대학 수능 시험을 좀 쉽게 내고요. 뭐 그런 얘기 잔뜩 할 겁니다.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대기업 명문대에 올인하는 사람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교육 시스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왜? 교육 마피아들이 꽉 틀어주고 있어. 곧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관리, 그리고 수많은 이 학원 선생님들, 일부 대학, 이 모두 마피아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사교육비 없으면 우리가 교육을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망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몰라. 이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된다는 걸 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안 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구나 가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만 나와서
그냥 대학에 가도록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대학교에 있는 학과 모든 게 다 고등학교를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다 일찍 직업, 자기 적성에 맞춰 대학 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 중학교만 나와서 대학 가도 되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가도 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명문대, 대기업으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교육부가 망하는 거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교육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점점 더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세력이 교육 마피아다라고 하는 것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요. 저를 분노케 하는 기사, 여러분도 분노하게 될 겁니다. 이분이 그 서울시 의회 의장이라고 그러네요. 김현기 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내년 TBS 교통방송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원 이상 삭감될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비게이션 등 공간정보 기술 발달로 기능이 다한 교통방송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기는 잘 봤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데 교통방송 왜 필요하냐. 아주 상황인식은 똑바로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2억 원 규모의 내년도 TBS 출연 동의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232억 원 TBS에 지원해 주자는 안을 제출한 거예요. 서울시에. 서울시의회가 232억 원을 통과시켜달라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에다가 232억 원 주십시오 라고 신청했어요. 올해 320억보다 88억 원이 삭감된 거예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고 있는 TBS 예산 지원에는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갑자기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면 교통방송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그 교통방송 그 직원들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올해는 320억, 내년은 232억 원 그냥 줄 거야. 지난 14일 개원한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32년 전 설립한 TBS는 민간 민연 방송으로 전환해 독자 생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TBS 폐지 조례안은 연내 처리가 목표다. TBS 독립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조례 시행 유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TBS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하면서. 왜? 이분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항상 제가 우파는 뽑아주면 즉시 배반한다. 대표적인 게 오세훈입니다. 전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 TBS 없을 줄 알았어요. 김어준이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김어준이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앞으로 2년 동안 김어준이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왜? 너무 급격하게 하면 직원들이 반발한다. 2년 후면 내년 총선 때까지 후년 1년 앞으로 2년도 안 남았죠.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교통방송을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김어준이 계속 방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김현기 씨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즉각 없애야죠. 저는 반대요. TBS는 필요 없어요. 교통방송은 필요 없어. 알고 있어 이분도. 요즘 내비게이션 뭐지 누가 TBS 가지고 교통 정보를 얻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으면 전파 반납하면 돼요. 근데 전파를 반납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TBS 직원들이 굶어 죽어. 그걸 왜 서울시가 책임져야죠? 왜? TBS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죠. 올바른 일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왜? 독국물인지를 알면서 우리 국민이 그것을 세금을 내서 독국물을 마셔야 하죠. 그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세금을 내서 독약을 마시세요. 왜? 독약을 만드는 공장 직원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세금을 내서 독약을 마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오세훈과 김현기 서울시 의회의장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뽑아주면 즉각 배신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파예요. 저는 KBS, MBC도 즉각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 난리 칠 거예요. 막 KBS하고 MBC 직원들, 막 공영방송 직원들 난리 할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죠. KBS하고 MBC 직원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아니죠. 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한상우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아있어요.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첫째, 공영방송을 전부 폐지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폐지하려고 보니까 공영방송 직원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몇 년 더 두겠습니다. 그런 따위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공영방송 직원들 본인들이 책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네이버와 같은 그런 포털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개입되고 얼마나 돈을 좌파에게 많이 퍼주는가를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회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빅테크들이 내용에 개입하여 이용자들의 계정을 폭파하거나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번 뉴스 갑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좀 해드리려다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저는 산을 자주 가니까 일요일 아침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아침 9시쯤 이제 차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갑니다. 저희는 제가 사는 그 동네 목동입니다는 거긴 주차장이 없어서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야간에는 이렇게 양쪽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도록 지금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 양쪽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좀 좁습니다. 근데 막혀서 안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마을버스하고 무슨 그 승용차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근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라고 양보를 서로 하라고 한 3, 4분 이상 대치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제가 카메라 출동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장면은 이번 일요일 날 오전 9시경 목동 1단지에서 촬영한 겁니다. 지금 그 멀리서 마을버스와 그리고 승용차가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고도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저렇게 자동차들이 못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합차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을버스와 승용차 때문에. 저번에 제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좋아. 인터뷰했습니다. 몇 분이나 됐어요? 지금 한 3분 넘었어요. 3분? 네. 3분 넘게 계속 길을 네. 막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양보를 안 한대요? 아니 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 틀면서 지금 땅나도 켰을 때 잠깐 멈춰달라고. 네. 그래서 밀고 들어와갖고 지금 서 있는 거 지금 양보도 안 해주고 밀고 네. 들어와갖고.
제가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때는 지나서 뒤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차 버스만 조금 아니, 지나가요. 이 길 다 그래요. 여기 안 살아요? 예, 여러분,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승용차 운전자분에게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 차량 대치하고 있던 차량은 마을버스입니다. 승용차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버스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더 덩치가 큽니다. 차량을 그 좁은 길에서 뒤로 물러선다든가 그러기에는 그 버스는 승용차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글쎄요, 제가 뭐 이 승용차 운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양보를 하기가 편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로의 생각이 100% 옳다라는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시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집권 세력이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아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그 여론의 형성층, 조중 등도 포함되겠죠. 기존 언론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독립 언론인들도 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광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가 뭐 이 방송할 때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선체험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먼저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돈을 내십시오. 효과 없으면 반품을 하라고 그러겠죠. 9월 30일까지입니다. 체험 기간은 한 달이고요. 지금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뭐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예, 잠도교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광고 하나 더 합니다.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모 프로젝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AI 학위 취득을 위한 나만의 수강 로드맵을 공모합니다. 상금도 줍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에서는 100만 IT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화된 수강 로드맵을 공모합니다. 취업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학비 부담이 없이 IT 학위 취득을 위한 지름길 공모전 수상 기회와 함께 구상해 보십시오. 여기 그 공모전 마감은 12월 4일까지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공모전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좀 광고 좀 주세요. 세종사이버대학처럼 뭐 광고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광고 있으면 저한테 광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댓글 읽어봐 드릴까요? 아까 서울시 의회 의장 김현기 의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오세훈 시장이 문제다. 오세훈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시 시장과 의장 모두가 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다. 이들 모두 우파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주호영의 원내대표가 된 국힘당은 옛날로 돌아간다. 희망이 없다. 예, 이준석 씨에 대한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끝날 때 제가 애국가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